이란 외무장관이 이렇게 밝힌 걸도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두 가지를 요청해 왔다. 첫째는 그들이 확전에 관심이 없다. 둘째, 그러니까 이란도 개입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테헤란에서 이제 그 하마스 지도자하고 이슬라믹 지하드하고 이른바 3+3 강요회담을 가졌다 하면서 그 하마스하고 그 이슬라믹 지하드 그 지도자들이 자기한테 이스라엘과의 그 긴 대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계속 뭐 이제 항쟁을 한다는 그 얘기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시사하는 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란 외무장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자기들도 그거 안 할 테니까 당신들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게 상당히 뭔가 이제 대충 전쟁이 끝나가는 거라는 거를 좀 시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조금 좀 희망 섞인 관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업데이트 소식부터 전해주실 거죠? 오늘은 글쎄요. 이건 물론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러시아 그 국제뉴스 전문 스푸트니크 통신이 이란 그 관영통신 타스님이 오늘 새벽에 보도했다고 하면서 이란 외무장관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이렇게 밝힌 걸도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두 가지를 요청해 왔다. 첫째는 그들이 확전에 관심이 없다. 둘째, 그러니까 이란도 개입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여기 관련해서 또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이 이스라엘에 그 후방 지원을 하는데 그 병력을 최소화한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그렇게 또 오늘 새벽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타스 통신 보도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 이란 외무장관이 그 테헤란에서 이제 그 하마스 지도자하고 이슬라믹 지하드하고 이른바 3+3 강요회담을 가졌다 하면서 그 하마스하고 그 이슬라믹 지하드 그 지도자들이 자기한테 이스라엘과의 그 긴 대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계속 뭐 이제 항쟁을 한다는 그 얘기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시사하는 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글쎄요. 조금 이제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란 외무장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자기들도 그거 안 할 테니까 당신들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힌 게 상당히 뭔가 그래서 조금 성급할지 모르지만 이제 대충 전쟁이 끝나가는 거라는 거를 좀 시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조금 좀 희망 섞인 관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희망적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란이 개입을 얼만큼 하냐, 그래서 확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가 상당히 좀 우려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질 석방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그 모녀가 석방되고 나서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면 이스라엘 여성 인질 2명도 이제 나이 많은 사람하고 석방을 한 걸로 돼 있고 이스라엘군도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이제 연설하고 나서 취재진이 임시 휴전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이 계속 무슨 뭐 지상전 연기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백악관은 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여기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선 인질을 석방하고 그 다음에 휴전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휴전을 논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방점을 뒀습니다. 일단 석방 그 후에 휴전 논의 하자. 예, 그겁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전쟁 관련해서.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갔다 와서 뭐 별 성과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스가 어제 일제히 보도한 게 그 지상군 투입을 늦추는 게 원래 목적이었다는 그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미국 당국자들을 이용해서 원래 갈 때부터 이스라엘이 좀 충분히 좀 재고를 해서 지상전을 가능하면 늦추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한 8시간 조금 안 되게 있는 동안에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강조들하고 잇따라 만나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하마스 저항이 예상외로 그 지상군을 투입했는데 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인도주의 구호 문제도 당신들이 잘 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인질이 지금 외국인 포함해서 몇백 명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이란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에 당신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점하고 또 하마스를 섬멸을 한 후에 가자 지구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리고 더 넓게는 중동 평화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보느냐는 식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가면서부터 질문이 좀 많을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바이든이 가기 직전에 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그 이스라엘 강요들하고 밤샘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네타냐후가 뭐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승리, 그다음에 가자 지구 고통을 완화하는 어떤 그 구호 문제 이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걸 가지고 또 계속 입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바이든이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상전 늦추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게 또 워싱턴 포스트 보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상군 투입을 늦추도록 최근까지 백악관이 계속 이른바 이제 표현은 조언.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슨 지시를 하는 건 없다. 그건 결정은 이스라엘이 하는데 우리는 조언할 뿐이다 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국무부 대변인이 오늘 새벽에요. 이스라엘이 민간 시설에 있는 하마스 군사 표적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 다만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을 더 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좀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얘기도 또 동시에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업데이트 최신 속보 앞서서 전해주신 거는 그래도 네. 우리의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희망이 좀 섞여 있는 속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오늘 네. 이걸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들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속보 바로 전에 들어온 소식을 이제 전해주시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 지상군 투입은 계속해서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그래서 지금 이런 가운데 네. 그 이스라엘 군 대변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마스 쪽에서도 이란 쪽에서도 지금 이건 이제 이란 쪽에서는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제한적인 작전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어떤 얘기죠? 제한적 그러니까 작전. 이스라엘 군 대변인 얘기가 현지 시간으로 그저께 밤에 그러니까 일요일 밤이죠. 가자지구 안으로 탱크하고 보병이 들어가서 아주 제한적인 작전을 수행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가자지구 안에 어쨌든지 이스라엘 군 지상군이 들어간 거는 그걸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대변인은 그 구호품이 계속 들어간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하마스가 유용할 경우에는 즉각 중단하겠다. 뭐 이건 뭐 예상됐던 발언이고요. 네. 그다음에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이 222명이다. 이런 얘기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질을 추가 석방하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지상 작전이 지연되고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건 얘기를 안 하고 인질들이 석방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질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라파 검문소는 계속해서 좀 뭐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세 번째 네. 들어가고 이번에는 물하고 연료도 가지고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로이터가 어제 이란 내부 소식통들이 그러더라 하면서 전했는데요. 헤즈볼라에 대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한적인 공격만 해라 이렇게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도 지금 계속 개입하는 걸 꺼리는다는 관측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란이 다른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 이를테면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미국 기지를 공격을 하되 수위가 낮게 공격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이터는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란도 전쟁에 직접 개입한 것을 완연히 꺼리는 이게 거듭 확인된 거다 하는 식으로 로이터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자 주민 테러범 간주 경고에도 피난을 못 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네, 얘기죠? 뉴욕타임스가 정리를 했는데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그동안에 몇 차례 가자지구 북쪽에 우리가 지금 하마스 지상작전을 곧 하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계속 경고를 했죠. 그런데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이 가자지구 주민들 이제 상당수가 한 100만 명 이상이 내려가긴 했는데 아직도 적지 않은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선 거길 가려면 그게 무슨 걸어서 갈 거리가 아니고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요금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한 100배 이상. 그것도 시장 논리입니다. 100배요? 네. 전에는
그 차를 타고 가면은 1인당 한 우리 돈으로 한 4천 원 정도면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많게는 40만 원 이상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민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설사 남쪽으로 가도 네. 지금 이스라엘이 남쪽이라고 공습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죽어라고 가서 거기도 공습을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뭐 헛수고를 하느냐는 식의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나 거기나 뭐 이런. 지금 유엔 쪽에서도 이런 그 이제 이스라엘군은 피난 가지 않으면 테러 동조자로 간주하겠다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국제인도법상 집단 처벌 위협이거나 인정 청소에 해당된다는 점을 경고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외무부는 그건 인정 청소 아니다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이제 여기서 무슨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것도 법적 문제가 좀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네. 전쟁 관련된 소식은 뭐 바로 최신 소식까지 업데이트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스라엘 네. 군부 얘기도 지금 어떤 그런 뭐 지상전 얘기 같은 거는 조금 좀 뒤로 빠진 듯한 모습이 오늘 새벽에는 완연합니다. 네. 일단은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섣부르죠. 이 전쟁 관련해서 조금 더 주고 봐야죠. 그렇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좀 보겠고요. 유럽 선거에서 이민자가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100년 만에 이제 극우 멜로니 총리가 집권했고 뭐 스페인, 스웨덴, 뭐 네덜란드 이런 데가 계속 그동안에 우향우 쪽 맞습니다. 가는데 역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민 문제였거든요. 난민 문제.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도 스위스는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중도 성향이었는데 네. 이번에 지난 일요일 총선에서요. 우파 성향 제1당이 득표율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른바 스위스 국민당인데요. 2019년에 직전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득표율보다 3.4%포인트 이상이 늘어나가지고 제1당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당하고 녹색자유당 쪽에서도 그 2019년 총선 때 이제 기후위기 대응 문제 가지고 꽤 재미를 봤는데 이번에는 그게 별로 안 먹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분석은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스위스는 그동안에 상당히 좀 포용적이었는데 이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그 기후변화 위기감보다는 이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스위스조차 우향우가 확연해졌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어떤 난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훨씬 이런 유권자들이 훨씬 더 오른쪽으로 돌아선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유럽 전반에 있어서 우양우 성향 네. 이 현상이 몇 년째 좀 지속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스위스마저도. 네. 그렇군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선거 얘기가 좀 많네요. 아르헨티나 대선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일요일에 아르헨티나 대선 치러졌는데 네. 예상 결선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드렸죠.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이른바 극우 야권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이 사람이 예비선거 때 깜짝 1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수위였는데 이 사람이 밀렸습니다. 집권당 좌파 성향의 세르히오 마사라는 이 사람은 경제장관인데 이 사람이 예상 외로 1등을 했습니다. 36% 정도. 그래서 한 6%포인트 이상 이 밀레이 그 극우 후보를 놀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28%를 얻은 사람인데 이제 결선이 다음 달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위는 빠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네. 1, 2위로 여론조사 추이하고도 이게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까? 아르헨티나 언론도 네. 놀랍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선이 과연 어떻게 갈지도 아직 좀 예측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좀 지적이 됐습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3위가 이제 23%대 이 사람도 꽤 많이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블리치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1, 2위가 이 사람 표를 이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한 4주 동안 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이번에 그 깜짝 1등을 한 그 집권당 후보는 이 사람 아주 전형적인 패론주의자입니다. 하원 의장,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아르헨티나 이제 기성 정치 세력 이제 페로니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페론이라는 전 대통령을 그렇죠. 계승한 예, 정치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하원 의장, 뭐 시장, 대통령 비서실장 핵심 보직을 두루
여기만 그야말로 아르헨티나 정치의 핵심 인사이더로 분류가 되고요. 그런데 조금 기존의 그 패론주의자들보다는 다르게 어떤 미국, 뭐 중국, 브라질 같은 데하고 폭넓게 외교를 하자는 그런 상당히 그 좀 이렇게 그런 대외적인 개방성을 강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달러 보유 늘리고 외채 협상 재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등 같은 거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현 좌파 정부가 워낙 경제 실적이 안 좋아서 인플레도 지금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휴 저 사람이 한다고 뭐 되겠어 하는 그런 불안감, 이제 회의감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번에 1등을 한 겁니다. 네. 선거는 진짜 몰라요. 그럼요. 모릅니다. 끝까지. 반면에 이제 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이 밀레이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대통령 되면 달러를 공식 통화로 하겠다. 중앙은행 없애겠다. 장기 매매 허용한다. 세상에. 아주 과격한 공약을 내세워 왔는데 네. 글쎄요. 이제 어떻게 될지 참. 국론은 이미 많이 분열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외신들은 최근에 중남미 주요국에서 좌파 정권들이 많이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핑크 타이드, 온건 좌파 물결이 이렇게 완연한데 과연 아르헨티나가 이제 이 집권당 후보가 되면 이제 좌파가 유지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아르헨티나 트럼프가 돼가지고 우파로 돌아설지 그것도 관심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곳곳에 선거 얘기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모르겠다 싶을 정도면 내년 미국 대선은 또 얼마나 그렇죠. 그 결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있을지. 트럼프가 지금 뭐 꽤 네. 유리한 걸로 돼 있지만 네. 지금 뭐 1년 정도 남았는데 누구도 예측을 못하죠. 지금 그렇죠. 워낙 세상 돌아가는 게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한국 경제, 미국 고금리의 대표적 희생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한미 동맹 얘기도 나왔네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인데 이제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이 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걸로 진단이 되는 반면에 한국이 미국 고금리의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 차가 지금 꽤 되죠. 미국이 상단이 5.5%, 우리는 10차례 그동안에 해서 지난 1월 이후에 3.5%로 유지되니까 이제 2% 포인트, 그러니까 굉장히 네. 넓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준이 아직도 긴축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금리 향방이 불확실한 게 이제 한국 은행한테 상당히 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원화 가치도 뭐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부채 문제도 지금 심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한국은행에 손을 묶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고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은 한국 경제가 약화될 수 있고 이게 성장의 추가적인 악재가 될 거라고 진단을 했고요. 네. 뭐 뒤에서 전해 주실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어제 그 국감이 있었잖아요. 한국은행 총재. 네, 거기서 금리 얘기도 나왔으니까. 이선영 총재가 네. 어제 기자회견 국감에서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맞습니다. 상황인데 안 잡히면은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노무라 은행 관계자 얘기는 이게 한국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 전에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 말레이시아도 지금 미국 금리, 고금리 때문에 상당히 직격탄을 맞았다. 말레이시아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원화가 올 들어서 한 달러에 비해서 7% 빠졌나요? 네. 링기트는 8% 이상 빠졌다는 겁니다. 어전 미국 고금리가 여러 아시아 쪽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게 거듭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특히 그 집값과 관련돼서 좀 많이 있고 또 네. 이게 줄지 않고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네. 뭐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지도 내리지도 좀 못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평가는 좀 많은데요. 뒤에서도 오늘 마침 또 부동산 얘기를 준비하고 있어서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죠.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남중국해에서 충돌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까? 중국은 지금 남중국해 한 90%가 자기네 네. 영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물론 국제재판소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뭐 계속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하고 그 이른바 스프레들리 군도 이게 이제 중국은 난사군도라고 하죠. 거기 이제 암초 섬들이 몇 개 있는데
필리핀이 이제 거기는 우리 거 하면서 이제 거기다 보급을 하려 배가 가다가 중국 해경선이 막아가지고 둘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네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막 그냥 으르렁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대사까지 막 서로 막 불러서 항의하고 하는데 이 가운데 미국이 더 끼어들었습니다. 국제법이 보장한 항해 자유를 중국이 침해한다 하면서 1951년에 발의된 미국 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 4조에 따라서 만약에 필리핀이 무슨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가세하겠다. 이게 또 미국이 또 이렇게 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얘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중국 폭스콘 벼락 세무조사, 뭐 대만 대선 개입 논란 얘기도 있고요. 어떤 얘기죠? 폭스콘이 지금 그 중국 정저우에 공장이 큰 게 있는데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그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애플 아이폰 뭐 최신형 80% 생산하죠. 얼마 전에 거기 코로나 때 막 집단 이탈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이제 폭스콘 이게 대만 회사고요. 거기 창업자가 고타이 이 사람 이름이 뭐죠? 갑자기 제가 이 창업자가 그 대만 내년 1월 총통 선거에 지금 네. 출마를 선언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 달 2일까지 유권자 1.5% 29만 명 서명을 받으면은 공식적으로 무소속 출마 자격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이 좀 이 사람을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은 중국에 대해서 양안 관계에 호의적인 국민당 후보가 되길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민진당은 좀 독립계열이고 민진당 후보가 지금 1위거든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이 사람이 무소속이 되면은 국민당 표를 갉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못마땅해 했는데 이런 차에 지금 로이터 보도,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중국이 이 폭스콘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 토지 뭐 사용 조사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명분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대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미국 애플도 좀 괴롭히려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글쎄요. 여기 대해서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어떤 답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선거 얘기도 좀 많고요. 세계 곳곳이 선거 관련된 계절이 좀 돌아오나 봅니다. 저는 모든 게 선거로 귀결이 됩니다. 네. 특히나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미국 대선을 두고는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을까? 또 발빠르게 그때 되면 전해주시겠죠. 자,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